새벽 5시 서울 외곽대학병원의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낡은 청소도구를 끌며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48살의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고 구부정한 어깨는 평생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물걸레의 감촉이 그의 거친 손바닥을 자극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4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7살 소년이었던 그가 고아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그 절망적인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엄마는 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잠깐만 볼일을 보고 올 테니 착하게 기다리라고. 하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도록, 그리고 다시 해가 떠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원장은 후원금을 가로채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나이 많은 아이들은 어린 민수를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홀로 이불 속에서 떨며 엄마를 그리워했던 그 시절, 민수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고아원을 나온 그는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온갖 힘든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에 찬 바닥을 닦으며 민수는 문득 지나가는 환자들의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아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딸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따뜻한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고 친구라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점차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물걸레를 헹구며 자신의 얼굴을 유리창에 비춰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그리워하거나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을 완전히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청소를 마친 민수는 휴게실로 돌아가 낡은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포켓에서 꺼낸 삼각김밥이 그의 아침 식사 전부였습니다. 병원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는 가장 밑바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고 더 나은 자리로 옮겨갔지만 학력도 없고 연줄도 없는 그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라도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가을 저녁, 병원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응급실에는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의료진들의 급박한 발걸음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민수는 응급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노인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그 여성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온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습니다. 얼굴은 병색으로 창백했지만 여전히 한때는 아름다웠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그녀를 응급실로 옮기는 동안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신원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었지만 낡은 옷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 사진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7살쯤 된 어린 남자아이와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금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와 똑같았습니다. 41년의 세월이 흘러 많이 늙고 야위었지만 분명히 자신을 버렸던 그 엄마였습니다. 민수는 충격으로 인해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간헐적으로 의식을 되찾으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민수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1년 만에 엄마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말기 암 환자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도 심각했습니다. 민수는 멍한 상태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가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그는 복도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민수는 병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41년간 품어온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병원의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민수는 그 긴 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같이 청소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온통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엄마의 병실 문 앞까지 갔지만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의 대화를 통해 엄마의 상태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는 혼자 살았으며 극도로 가난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것을 본 민수는 그 안에 더 많은 사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의 허락을 받아 그 사진들을 살펴본 민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들은 모두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 학교 운동회 사진, 심지어 중학교 졸업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수 7살 생일 마이너스 고아원에서 케이크를 못 먹었을 텐데 미안하다. 민수 초등학교 입학. 마이너스 새 옷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수 중학교 졸업. 마이너스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등등 모든 사진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민수를 걱정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고아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80을 넘긴 노인이 된 원장은 민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엄마에 대해 묻자 원장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수의 엄마는 민수를 고아원에 맡긴 후에도 매월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민수를 위한 것이었고 엄마는 편지를 통해 민수의 안부를 계속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또한 민수가 고아원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사진과 기록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민수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이 41년간 엄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는 다시 엄마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유리창 너머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엄마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 말에 민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엄마는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민수는 그날 밤도 병실 앞에서 보냈습니다. 41년간 쌓인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왜 자신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41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창밖으로는 또 다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진실을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고아원을 직접 찾아가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현재 원장인 후임자는 당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민수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민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엄마의 절절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수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가 곁에 있었다면 약값으로 10만 원을 보냅니다. 민수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아이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봐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수십 통의 편지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983년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직도 민수를 찾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 신원을 밝히지 마세요. 민수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민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는데 사업 파트너인 정태선이라는 사람이 회사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민수 가족은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이 민수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개발한 의료기기에 관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을 보니 특허권자는 정태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정태선이 현재 민수가 일하고 있는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정태선은 민수 아버지가 개발한 특허로 의료 사업을 크게 확장했고 현재는 수십 개의 병원을 소유한 거대한 재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민수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그 대가로 지금의 부와 지위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41년간 고통받은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이 병원 이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정태선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외견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성공한 도둑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진실을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엄마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4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엄마는 깨어 있었고 민수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41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 사랑과 미안함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엄마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의 눈에서 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엄마의 마음은 아픔과 기쁨이 뒤섞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낸 편지들을 모두 봤다고, 그리고 사진들도 봤다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1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정말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이 꿈이었고 실제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였던 정태선이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돈을 모두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민수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그것도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특허권마저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민수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민수를 인질로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아원에 맡기고 자신은 혼자서 빚을 갚기 위해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41년 전의 진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온갖 힘든 일을 하며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공장에서, 청소부로, 식당에서 일하며 번 돈은 모두 빚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망가져도 계속 일했고 민수를 고아원에서 데려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민수를 노리고 있었고 엄마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가 성인이 되고 고아원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41년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자신이 아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아들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민수가 이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병원 주변을 서성이며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만 보고 싶어서 병원 근처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엄마의 고백을 들은 민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1년간 엄마를 원망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1년간 단 하루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엄마를 지키겠다고, 절대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엄마의 고백을 들은 후 민수는 정태선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정태선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환자들에게는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찾기 위해 옛집 터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아직 재개발되지 않았고 지하실에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에 젖고 곰팡이가 핀 상자들 속에서 민수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 특허 출원 서류, 그리고 정태선과 맺었던 계약서의 원본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특허권은 분명히 민수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정태선은 단순히 투자자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특허권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특허로 정태선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는 민수 가족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시효가 지났다며 어려움을 표했지만 사기와 배임 등의 형사사건으로는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선의 권력과 재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41년간 당한 고통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정태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민수를 병원에서 해고시켰습니다. 이유는 근무태만이었지만 실제로는 입막음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엄마의 치료비 지원도 중단시켰습니다. 민수는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엄마의 치료비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태선은 과거의 인맥을 동원해 민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41년 전 민수 가족을 괴롭혔던 사채업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민수에게 조용히 하라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41년간 고통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또다시 위협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엄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고 정태선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민수는 정태선과의 싸움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복사했습니다. 연구노트, 특허 출원서, 계약서 등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또한 엄마가 41년간 간직해온 편지들과 사진들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과거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몇 명이 아직 생존해 있었고 그들은 민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태선이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특허권을 가로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태선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서류를 조작해서 특허권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선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민수의 주변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민수에게 도움을 주려던 변호사들은 하나둘 변호를 거부했고 언론사들도 기사 작성을 꺼려했습니다. 정태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민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민수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정태선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민수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정태선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조용히 하라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태선의 회유가 실패하자 그는 더욱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을 때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정태선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민수는 그래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여론이 더욱 민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시민들은 정태선의 폭력적인 대응에 분노했고 언론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온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정태선의 행위에 분노했고 민수에게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후원금도 답지했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무료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그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면서 민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정태선에게 피해를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정태선은 지난 4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해를 끼쳤으며 그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 도움이 된 것은 정태선의 과거 동료였던 김 박사의 증언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41년 전 민수의 아버지와 함께 연구했던 인물로 정태선이 어떻게 특허권을 가로챘는지를 정확히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지만 정태선의 권력이 무서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이야기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선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정태선이 민수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서류를 위조해서 특허권을 빼앗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당시 녹음한 테이프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정태선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도 큰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정태선 규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정태선의 모든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그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언론도 경쟁적으로 정태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론의 압력과 명확한 증거들 때문에 정태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태선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관련 서류들이 대거 확보되었습니다. 정태선은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민수가 싸우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을 찾은 기자들에게 엄마는 41년간의 고통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정태선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정태선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 1,000억 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태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수의 입장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연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습니다. 민수는 최고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면 정태선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민수 측은 체계적으로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특허 출원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아이디어와 기술이 민수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임이 명확했습니다. 정태선은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했습니다. 김 박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증언대에 서서 41년 전의 일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정태선이 어떻게 민수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서 서류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특허권을 가로챘는지를 생생히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녹음한 테이프도 재생되었는데 그 안에는 정태선이 이제 이 특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도 법정에 나온 그녀의 모습에 방청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41년간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족이 파탄났는지,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통을 감수했는지를 담담히 말했습니다. 법정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태선 측 변호사들은 시효 문제를 들어 항변했지만 사기와 배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반박에 무력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한 변명들은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정태선 자신도 증언대에 섰지만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검찰이 정태선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중에서 그가 직접 쓴 일기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일기장에는 민수의 아버지로부터 특허권을 가로챈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박의 특허를 내 명의로 바꿨다. 이제 이 기술로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이 공개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정태선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변호사들도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41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는 명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태선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 배임, 특허권 침해 등의 죄목으로 징역 10년과 함께 민수에게 총 500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정태선이 운영하는 모든 병원의 소유권도 일부 민수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수를 수많은 시민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41년간의 고통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부축하며 함께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한편 정태선은 재산을 모두 잃고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0억 원의 배상금과 병원 소유권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41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모자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장 먼저 엄마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고 특별 병실을 마련해서 엄마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평생의 한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매일 엄마 곁에서 41년간 하지 못했던 효도를 다했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지만 오랜 세월의 고생으로 손상된 몸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엄마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정태선이 소유했던 병원들을 인수해서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복지에 힘썼습니다.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또한 민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의료기기 연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버지가 꿈꿨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이 재단에서 일하며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엄마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갈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민수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아줘서 고맙다. 이제 엄마는 마음 편히 갈 수 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그들은 모두 민수와 엄마의 사랑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곁에 묻혔고 민수는 매일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안부를 전했습니다. 과거 민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몰락했습니다. 정태선은 감옥에서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고아원에서 민수를 괴롭혔던 원장과 아이들도 각자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진정한 효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엄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원했던 대로 착하고 성공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